원탁의 기자들 K 시간입니다. KBS 김준범, 석민수, 강푸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삼성전자가 간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했죠. 주가도 오랜만에,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받긴 합니다만 7만 원을 회복을 하기도 했고요.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강푸른 기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협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체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AI 칩이 있는데요. 네. 이 AI 6 칩을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을 하게 됐는데,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 이제 실적도 굉장히 안 좋고 네.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단일 수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요. 2나노급 최첨단 공정으로 빅테크 물량을 수주한 첫 사례입니다. 작년 한 해 매출의 7.6% 수준을 계약 한 번에 따는 거라서요. 앞으로 한 8년간 계약이니까 매년 2조에서 3조 원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어제 주가도 이제 오랜만에 7만 원짜리 회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개장 직전에 공시가 나왔는데 금액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계약 상대방은 경영 비밀, 그러니까 비밀 유지 조항상 비공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디냐. 그래도 이야기 많이 나왔던 테슬라 아니냐라고 막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본인 등판을 했죠. 네, 결국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죠, 먼저. 네, 결국에는 이게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네. 파운드리라는 게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주문을 받은 입장에서는 쉽사리 얘기를 못하는 게 그 관례기도 하고. 고객사 정보니까. 네, 근데 주문을 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칩을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 차에다가 탑재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보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 AI 칩셋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 문제는 사실 그 전까지 잘 모르다가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잠깐 그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차가 출고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차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 차량 그때 얘기했던 차량용 반도체는 내연기관차 브랜드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라든지 외국의 뭐 폴크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은 차의 주행 계통을 통제하는 ECU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디오나 무슨 음악 들을 때 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데 다 개별로 반도체가 들어가서 통제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하나가 고장나도 차는 굴러가고 뭐 이런 식인데 그렇죠. 테슬라는 그 메인 칩셋 AI, 지금은 쓰고 있는 게 AI4죠. AI4 칩셋 하나로 차를 다 통제를 해요. 그다음에 이게 좀 다른 차량용 반도체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하는 게 그 FSD, 그러니까 이제 전면 자율주행을 위해서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도의 칩이 필요하다.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칩이 필요하다 해서 테슬라가 이제 직접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주문을 맡기죠. 지금까지는 그 AI3, 이 HW라는 명명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AI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3랑 4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주문을 했고 삼성전자가 지금도 이제 AI4 칩을 평택 그 캠퍼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5를 TSMC에다가 의뢰를 하면서 테슬라도 이제 삼성을 떠났구나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제 AI6,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아직 뭐 시제품도 나오지 않은 이거는 이제 삼성에서 생산을 해서 2033년까지 계속 생산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준범 기자. 가뭄 끝에 단비고요. 네네네. 뭐 분명 없었던 것보다는 호재긴 한데 저는 좀 야박하게 보자면 네. 이 정도가 호재로 평가될 정도로 삼성이 참 궁박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이 시간쯤에 처음에 22조라고 딱 발표가 됐어요. 네. 우와했죠. 엄청. 자, 그런데 크죠. 2033년까지 22조야라고 하면 나눠보면 7년 반에 걸쳐서. 연간 대략 나눠보면 2.7조에서 2.8조거든요. 1년 새로 생긴 매출이. 삼성전자가 작년 매출이 300조입니다. 네. 300조 하는 회사에 2.7조가 더해지는 거예요. 물론 없는 것보다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렇게까지 호재냐. 그다음에 매출이 2.7조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부분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외부 기관에서 추정하기로는 대략 10%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2조 팔면 2천억 원 남는 거고 3조 팔면 3천억 원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년에 3천억 원 정도 더해지는 건데 작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2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보면 느껴지죠. 그러니까 없는 영원보단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렇죠.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일이냐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제 머스크도 밝혔듯이 이 계약액은 최소고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팍팍 늘려준다면 삼성전자에게 참 좋은 일이죠.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이 너무 안 돼서 장사를 정리 많이 했을 정도인데 맞아요. 그런 건 정말 가문 끝에 담비고 볕이 드는 거긴 한데 테슬라 머스크의 말이기 때문에 전 100% 신뢰 못한다고 봅니다. 네. 립 서비스일 수도 있고. 이분은 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언제든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2033년 22조 이 계약 자체도 확실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약서에 언제든지 테슬라가 발을 뺄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직은 뭐 엄청나게 환호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22조 7천억 원이라는 그 헤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그게 과연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계약인가.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장기 계약을 맺는 그 금액 규모를 보면 단일 공급 계약 금액만 볼 게 아니라 그게 몇 년 동안의 계약인지를 꼭 봐야 한다는 그 룰이 있기도 하죠. 암묵적인 룰이. 근데 이번에는 한 7년 반 동안 22조 7천억 원.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 보면은 1년에 뭐 한 2, 3조 원 정도니까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가문 끝에 단비라는 말은 맞는데 저수지가 찰 정도로 좀 더 와야죠, 비가. 예. 네. 액수로도 그런데 이제 기술도 사실 이게 2나노 공정을 써야 되는데 삼성이 지금 그 하고 있는 게 이제 3나노 공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10억분의 1미터 그 나노미터의 한 3배 정도 뭐 요 정도의 공정인데 사실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숫자는 좀 선언적인 의미로 간 지가 오래됐고 이 3나노 공정을 삼성이 최초로 했다고 하면서 2022년에 발표를 하고 그때 이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평택에 와서 아하. 그 3나노 웨이퍼 위에다가 사인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근데 사실 3나노도 삼성이 주문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일각에서는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게 TSMC에 비해서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2나노는 이제 개발을 하고 안착시켜야지 이걸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국에 짓고 있는 삼성 그 텍사스주의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공장은 지금 한 80% 정도 지었다고 하지만 그 클린룸을 안착시켜서 거기가 정상적으로 한국의 평택 캠퍼스나 화성처럼 가동되게 만들 때까지도 사실 난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장애물도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좀 불확실한 계약이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평택에서 기존 라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지역에서 지은 파운드리 그것도 아직 세팅이 안 된 그리고 처음 또 도전하는 2나노 때 그러니까 아직 도전의 영역에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수율이 또 핵심이기도 한데 수율이 낮으면 손해 보면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나중에 뭐 발열이라든지 성능, 안정성 둘, 세 마리 토끼 정도로 더 잡아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다시피 삼성전자는 주력이 이제 위탁 생산이 아니고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누가 봐도 메모리가 삼성전자의 예. 주력이고 주력에서 뭐가 팡파리가 터져야 정말 좋은 건데 그래서 어제 사실 22조 원 수주 계약이 공시되고 계약 상대방을 삼성전자가 밝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들 혹시 엔비디아인가? 음. 정말 대박이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HBM3E 그러니까 주력 HBM을 납품한다는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네. 1년 넘게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곧 된다 했지만 근데 주력이 아닌 위탁 생산에서 어쨌든 낭보긴 낭보입니다만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메모리와 그 위탁 생산의 비중은 뭐 어른과 아이 한 살 아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한 살 아기 정도 부분에서 뭐가 좀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너무 좀 계속 깎아내리는데 좋은 일이긴 한데 어쨌든 주력에서 뭔가 그 큰 일이 터져야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우울한 전망이 정말 끝나고 뭐 최근에 뭐 기사들이 썼듯이 뭐 이재용 회장이 무죄가 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건데 이거는 그런 정도는 분명히 아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오상성님 비롯해서 7570님 등등 뭐 영업이익 뭐 수천억 남는다 해서 이게 작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 말씀도 맞고요. 이제 다만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못해도 한 40조 원 이상은 영업이익을 남겨줘야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하이닉스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버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물론 이제 파운드리는 출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이제 수천억대라면은 이제 막 신발끈을 매기 시작한 정도로라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달려야죠. 그러면 TSMC를 쫓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제. 또 중국에서 SMIC라고 하는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도 또 엄청나게 또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유율로 놓고 보면 좀 다급하긴 해요. 파운드리 시장의 좀 특성도 좀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이제 TSMC랑 한창 경쟁을 할 때 과연 그러면 뭐 그때 뭐 삼성 매출의 몇 배를 한다고 해서 TSMC가 진짜 그 기술이 몇 배나 뛰어난가 그랬을 때 그 파운드리 위탁 생산 주문을 보면 그 삼성도 지금 그렇지만 9세대 공정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데 레거시 공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단 공정도 하고 삼성 입장에서는 좀 그 선단 공정에 치우쳐서 많이 가는 측면이 있고 물론 지금 그것도 주문이 없긴 하지만 근데 이제 SM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그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서 쓰는 그 장비를 중국이 못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이제 7나노 공정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야보다는 사실 좀 중국이 반도체를 그 외부에서 수입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좀 레거시 공정 쪽에서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추격이라기보다는 좀 뭐 시장 특성상 좀 볼륨에서 그 SMIC가 좀 많아 보이는데 삼성전자가 좀 밀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텍사스에 있는 이제 새로운 공장에서 그것도 새로운 2나노에 도전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또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삼성전자 어떤 생산 효율화에 직접 조언을 하기로 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 하면은 그 생산 효율화, 단가 인하 이런 거에 또 엄청나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계약을 그러니까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삼성전자가 팔 수 있느냐를 또 모르잖아요. 지금 계약 총액만 나와 있지. 그래서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 같은 위탁 생산을 하더라도 대만의 TSMC, 타이완의 TSMC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 영업이익률이 한 45에서 46 정도거든요. 퍼센트. 그러니까 100만 원 팔면 45만 원이 남기는 어마어마한 장사를 하고 있는 네. 위탁 생산이고 삼성전자의 위탁 생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는 안 하지만 외부에서 추정하기로는 10% 정도. 100만 원짜리 팔면 10만 원 남는. 그러니까 이익률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여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고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점리 많이 했던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급한 뭔가 기쁜 소식이 필요했고 그럼 과연 테슬라에게 가격을 세게 부를 수 있었겠느냐? 아닐 확률이 높겠죠. 급한데 일단 수주라도 일감이라도 주세요. 우리는 이익 안 남아도 돼요. 뭐 팔기만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관행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것도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런 점들이 이런 점들이 반영돼서 바로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엄청난 호재였으면 뭐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쭉쭉쭉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오르고 바로 오늘 조정이 되는 거 보면은 어제는 다들 기쁘게 봤지만 냉정하게 보니까 아직은 갈 길이 머네라고 하는 게 시장의 공통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확인하면서 가는 건데 일론 머스크도 이번 기약 끝이 아니라 몇 배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라건대 향후에 기술력으로도 좀 보여주고 수율로도 보여줘서 그 계약 규모를 이번이 이제 1단계였던 거고 2, 3, 4단계 쭉쭉 가야겠죠. 또 그걸 또 증명을 실력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파운드리라는 게 고객사가 다양해져야 또 규모의 경제가 나오잖아요. TSMC 영업이익이 네.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고. 근데 과거에는 주요 고객사였던 퀄컴도 어떤 뭐 발열 이슈 때문에 삼성 물량 뭐 TSMC로 돌리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네.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다른 빅테크들도 삼성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보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으로 좀 평가를 해 봐야 되는 게 사실 뭐 이정 부회장의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니 마니 뭐 그런 얘기를 그동안 좀 해오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경영진이 관리를 잘 했어야죠.
그 파운드리 수율을 높였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HBM 같은 분야에서 그렇게 실기하지 않았어야죠. 그 이미 실기를 한 상태인데 이제 좀 얼마나 반등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똑같은 맥락인데 과연 지금 이제 어제 무슨 댓글 보니까 9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9만 전제 들어가신 분들. 드디어 7층에 올라갔는데 이제 9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야. 여기는 구조대가 언제 올까요?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8층, 9층에서 들어간 투자자들이 과연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 삼성전자 위탁 생산 부진이 나올 때마다 근본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종합 전자 네,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도 만들고 그건 애플이랑 경쟁하고 HBM도 만들고 그거는 SK하이닉스랑 경쟁하고 네. 위탁 생산도 하고 그건 TSMC랑 경쟁하고 심지어 가전도 만드니까 그건 또 다른 가전 회사랑 경쟁하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애플이 같은 휴대전화를 경쟁하는 태블릿을 경쟁하는 삼성전자에 굳이 삼성전자 일감을 주겠느냐 그런 점들이 근본적인 발목을 잡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모든 분야를 적당히 잘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국어만, 영어만, 수학만 하나만 파가지고 HBM, SK하이닉스, 파운드리, TSMC처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계속 어정쩡한 상태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정쩡한 거를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이 몇 년째 어정쩡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방금 성민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저도 같은 연장선상인데 뭔가 결단과 그다음에 이렇게 그걸 결단을 실행하는 과감한 추진력이 몇 년째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음표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고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실패라고들 지적하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고 기술력으로도 못 따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인사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좀 실패를 하고 있다.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뭐 산무원이라는 이제 거의 뭐 조롱에 가까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결코 그게 건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또 헤드쿼터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전략을 짜야 하는 이제 지도부에서도 뭔가 항상 결제를 갖고 올라가면은 계산기 먼저 두드리는 길목에서 막혀버린다 이런 불평불만들도 안에서 되게 많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의 컨트롤 타워 부활의 필요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취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회사가 됐잖아요. 과거에 네. 비해서. 그다음에 뭐 예전에는 이제 삼성그룹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그 계열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미래전략실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구조조정본부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룹사의 통제가 있었다면 사실 지금은 그 삼성전자 하나도 사실 통제하기 힘든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종종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지원 TF라는 조직에서 삼성전자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주변 협력할 수 있는 계열사들의 방향을 컨트롤하고 있지만 그 컨트롤의 결과가 사실 컨트롤이 잘 안 됐다. 좀 더 큰 시각에서 확실하게 이거를 외부의 견제를 받으면서 그 컨트롤 해나갈 수 있는 그룹을 컨트롤 해나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 중감이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뭐 그게 또 뭐 법률 리스크랑 연결이 돼서 예전에 미래전략실에서 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반복할 것인가 뭐 이런 지적이 있기는 하나 뭐 투명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겠죠. 그러게요. 이게 참 과거의 그 구조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비슷한 구조는 하기 힘들 것이다.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2025년 하반기에 또 해야 할 선택이라는 게 또 지금 시대에 있을 텐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컨트롤 타워. 뭐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정확히 5년 뒤, 10년 뒤 목표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누구도 삼성전자 스스로 밝히지를 못해요. 어떤 비전 같은 그냥 거.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있는 상태니까 더군다나 지금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 상태라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뭐 충분히 먹힐 만한 캐치프레이즈지만 위기라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던져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몇 년째 어정쩡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뭐 구조본이라고 부르건 뭐 미래 전략실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간에 그런 어떤 뭔가 맺고 끊는 걸 결정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의사결정 체계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너무 좀 그렇긴 한데 야박한 얘기지만 뭐 한 10년 넘게 계속 3할을 못 치는 타자가 아하. 갑자기 홈런. 내년부터 마음을 바꿔 먹으면 3할을 칠 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결국 사람의 문제고요. 결국 그 어떤 경영진 꼭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삼성전자 경영진의 면면이 뭐 거의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위기라고 하면서도 그대로 가고 있고 뭔가 시장의 기대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불러올 만한 인물을 영입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뀌는데 뭐 조직을 A라고 부르든 B라고 부르든 그게 그렇게 결정적일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삼성이 계속 그 총수 주도의 성장을 해왔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가족 빼고 다 바꾸라고 했던 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만 51세였어요. 근데 지금 이재용 회장이 만 57세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총수 주도로 왔던 지배구조 체제 전반에 대해서 좀 삼성도 마찬가지, 삼성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도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의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삼성에서 총수가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위상으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는 좀 더 뭐 다른 방향으로 총수가 예컨대 뭐 이사회 의장 정도로 관리 감독을 하고 전문 경영인들이 나서서 이 회사를 이끌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경영권은 물려줄 수 있지만 경영 능력은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게 유명한 시장의 격언 중인데 저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국내 사례가 지금 삼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삼성 하면 이재용 회장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떠올리는데 사실은 건강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회를 먼저 떠올려야 하고 이사회 멤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사실 뭐 저를 비롯해서 그렇고 또 언론에서 아직까지는 삼성의 이사회를 주목하는 눈빛은 별로 없다라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이게 현실이구나 또 한번 절감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또 우리는 응원을 할 수